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맛있는 요리 쉽게 알려드리는 이보은의 사계식탁 이어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23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의 역사 이보은의 사계식탁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에서는 지금 이 시기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고요. 이어지는 이보은의 사계식탁에서는 벌써 다음 주면 민족대명절 설입니다. 설맞이 엄청 간단 요리 특집 준비했습니다. 떡국 쉽게 끓이는 법 알려드릴 거고요. 떡국 끓이고 남은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좋을 별미 요리도 전해드릴게요. 자, 1월 23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픽됐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소식입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 귀성길 정체 피크입니다. 야, 뭐 매년 연휴마다 귀성길 차량 정체 무섭다까지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언제가 가장 이번 연휴에는 최고조일까요? 저도 고향에 다녀오면서 많이 느끼는데요. 집에서 출발할 때나 아니면은 고향에서 돌아올 때 언제 차가 제일 안 막힐까 치열한 두뇌 싸움을 벌이잖아요. 네. 다른 사람이 출발하는 시간대를 가급적 피해가야 되는데 이번 명절에 언제 출발하면 좋을까 오늘 알려드릴 텐데요. 이 내비게이션 서비스 회사 T사가 귀성 귀경길 예측치를 소요시간 예측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귀성길 가장 붐비는 시간은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인 바로 내일 오후 5시부터입니다. 서울 부산은 최대 6시간 51분, 서울 광주는 최대 5시간 18분이 걸릴 전망입니다. 반면에 서울 강릉 구간은 일요일인 26일에 더 혼잡할 거라고 합니다. 일요일인 점심시간대 최대 4시간 18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귀성길 정체는 대개 내일 밤부터 풀려서 모레 자정 무렵이면 평상시 수준으로 돌아올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귀경길은 언제가 가장 막힙니까? 그래도 설 명절은 고향집에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명절 아침에 그래도 가족하고 친지들하고 이른 아침이라도 좀 식사를 하고 출발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이후부터 막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9일 오전 7시부터 서서히 막히다가 정오쯤 정점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낮 12시 기준으로 부산 서울이 최대 7시간 42분, 광주 서울이 최대 5시간 29분, 강릉 서울은 최대 5시간 20분가량이 걸릴 거라고 하는데요. 이번 설은 아무래도 설 명절 연휴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건 좀 여유가 있는데 돌아오는 시간은 굉장히 빡빡할 것 같다. 돌아올 때는 차량 정체를 조금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막히더라도 짜증내지 마시고 끝말잇기라도 하시고 그 안에서 이렇게 여러 명 모여있는데 절대 정치 얘기는 하지 마시고 순탄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픽은요. 두 번째 모닝픽 공기청정기 필터 주의보입니다. 네, 뭐 요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공기청정기 사용이 더 늘고 있습니다. 뭐 공기청정기 필터도 정품뿐만 아니라 제가 찾아보니까 호환용 필터도 있고요. 다양하던데 종류가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다양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데요. 요즘에 또 수입품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류를 세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공기청정기를 고르실 때 이런 제품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공기청정기 필터 42종의 안전성을 조사했는데요.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체라는 게 뭐냐면 유해 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쉽게 말씀드려서 살균제나 소독제 등을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검출된 물질이 메틸 이소티아졸리, MIT라는 겁니다. 혹시 MIT라는 말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MIT는 공대나 들어봤지. 아니요.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그때 MIT. CMIT 들어보셨잖아요. 아, 바로 그때 그 물질이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실 것 같은데요. 이 MIT의 장기간 직접적인 노출이 되면 호흡기와 피부, 눈에 자극을 줘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그런 물질이 공기청정기 필터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살생물체가 들어있다면 이거는 계속 판매되면 안 되잖아요.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적발된 사업자들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기준 적합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환경부는 제품 사업자에게 제조, 수입, 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을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부도 책임에서 조금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2016년에도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CMIT 계열의 생물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네.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또 부산을 또 떨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환경부가 공기청정기 필터도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조사 대상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적발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사전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철저히 검증하는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런 거 나오고 이러면 불안해서 이걸 쓰겠습니까? 네. 이 안전 조치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세 번째 모닝픽, 전동 킥보드 중증 외상 급증입니다. 정말 전동 킥보드 사고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 얼마나 늘어난 거죠? 이 질병관리청이 매년 119 구급대가 작성한 구급 일지를 기초로 해서요. 중증 환자 통계 그리고 또 다수의 사망자들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한 중증 환자를 조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장애나 사망 요인을 파악을 해야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통계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이름이 2023년 지역사회 기반 중증 외상 조사 통계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망 혹은 심각하게 다친 중증 외상 환자의 49.1%는 운수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이제 차량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최근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용 이동 장치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은데요. 이 운수 사고로 발생한 중증 외상 환자는 감소했지만 개인용 이동 장치로 인한 중증 외상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개인용 이동 장치 등이 포함된 기타 유형의 중증 외상 환자가 2016년에 34명, 그러니까 전체의 0.7%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2023년에 103명으로 2.6%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 사이에 무려 3배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동 킥보드 다니는 거 보면 아찔할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속도를 내는지. 그리고 한 명이 타는 게 아니고 막 두세 명이 타고 정말 위험하죠. 학생들 막 지나가는 네. 거 보고 헬멧 안 쓰고. 근데 헬멧 반드시 써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다른 강력한 안전 지침들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헬멧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서 그런 건데요. 왜냐하면 헬멧을 전동킥보드에다 걸어놓고 그걸 또 대여하기도 참 애매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다만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치명상을 입게 되는지 이거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고 환자 가운데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75%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에서 2023년까지 중증 외상 환자의 손상 부위가 두부, 머리인 경우가 줄곧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헬멧을 착용했더라면 머리를 다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헬멧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통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질병관리청은 헬멧 착용에 대한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라면서 개인용 이동장치 안전 사용 지침을 개발해서 올해 상반기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규칙을 지켜야 돼요.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안전 수칙을 지켜야 되고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된다. 그거 지켜야죠. 네. 이거 못 지키면 타면 안 됩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 반려동물 양육비입니다. 네, 뭐 저만 해도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반려동물 양육비가 이게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거 평균적으로 얼마나 드는 거죠? 아마 그 이것저것 먹을거리, 뭐 입힐거리 이런 네, 거 병원 네. 한번 가보세요. 난리 납니다. 네. 맞습니다. 병원비도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오늘 유난히 통계를 많이 전해드리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지난해 반려동물 한 마리를 기르는데 드는 비용은 월 평균 14만 2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1년 전보다 12.7%, 16,000원가량 늘어난 금액인데요. 특히 개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이 월 평균 17만 5천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고양이가 13만 원, 조류가 5만 1천 원,
양서류 32,000원, 열대어가 7,000원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반려인의 93%가 연 1회 이상 동물병원을 방문한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전체 양육 비용의 상당 부분을 병원비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안 아픈 것도 그것도 복이다. 그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건 그만큼 또 책임감도 따르는 거고 이건 생명이니까요. 그만큼 또 양육비 생각도 하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많이 좋아졌죠. 많은 분들이 또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산책하는 동물도 많이 네. 보면 귀엽다고 또 안아주기도 하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확연히 좋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응답자의 75.4%가 동물보호법의 명칭과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동물보호법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는 응답은 2020년에는 한 절반이 조금 넘는 57.1%에 그쳤는데요. 지난해는 71.8%까지 크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응답자의 대부분은 동물을 물리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어둡거나 좁은 장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하는 것도 동물 학대라고 인식하고 있었고요. 동물 학대법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육 금지 조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87.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이 귀여워 이러고 키우는 게 아니고요.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는 내가 정말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런 환경이 되는지 따져보셔야죠. 생명이잖아요.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즘 미세먼지가 워낙 말썽이어서요. 기상정보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난영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오늘도 불청객 먼지와 함께하겠습니다. 여기 상암동에도 먼지가 잔뜩 끼어 있는데요. 며칠째 이어진 먼지 때문에 목이 칼칼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2.3도를 보이고 있고요. 여전히 추위보다는 먼지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오전까지는 계속해서 목이 칼칼하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점차 농도가 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수도권의 안개는 덜 하겠습니다. 다만 충남과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고요. 가시거리 200m 미만에 보이는 곳도 있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습니다. 다만 동해안은 여전히 건조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동해안의 건조함은 내일 내리는 비로 인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 기온은 여전하겠습니다. 서울 6도로 여전히 평년을 웃돌겠고요. 강릉 8도, 부산 14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안개가 끼거나 아직 눈이 녹지 않은 곳들이 많은데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4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카랑카랑. 그리고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이야기를 재밌게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오늘은 먼저 언제로 돌아갑니까? 1962년으로 갑니다. 1월 26일입니다. 어떤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신윤복의 미인도와 단오풍정, 정선의 금강내산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봉까지 모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들인데요. 그런데 이 모든 문화재를 어느 한 개인이 수집했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1962년 1월 26일은 문화재 수집가 간송 전영필 선생이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전영필 선생은 문화로 나라를 지킨다는 신념 하나로 일제강점기에 해외로 방출되던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전 재산을 바쳤고 서화, 도자기, 고서, 석탑 등 무려 5,000여 점을 지켜냈습니다. 그중에는 국보가 12점, 보물은 무려 30여 점에 이릅니다. 존경합니다. 야, 혼자 우리나라 국보급 문화재를 수집했다. 네.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네. 이 전영필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미인도라든지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었나?
이걸 보지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저 정도의 문화재들은 이게 가격도 어마어마했을 텐데 이걸 혼자서 사들일 정도면 재력이 엄청났어야 하거든요. 전영필 선생님의 재산 어느 정도 규모였을까요? 네, 이 간송 전영필 선생은 1906년 서울 종로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집안은 그야말로 조선 최고의 금수저. 조선에서 10위 안에 들던 부자였습니다. 와. 당시 종로 상권을 휘어잡고 있었는데 종로 일대의 99간 기와집은 물론이고 지금 왕십리, 청량리, 답십리, 가락동, 창동 등 서울 여러 곳과 황해도, 공주, 서산 등 전국에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전영필 선생이 24살 때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상속받은 땅만 무려 800만 평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으면 그냥 편하게 살면 되겠다 맞아요. 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문화재를 지킬 생각을 하셨을까요? 네, 전영필은 휘문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 뜻에 따라서 나라 잃은 백성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일본 유학에 갑니다. 와세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는데요. 그런데 전영필은 평소 휘문 고부의 미술 선생님이었던 고희동과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 고희동 선생은 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화가이기도 하죠. 이 고희동이 전영필에게 평생 스승이 되는 위창 오세창 선생을 소개해 줍니다. 이 오세창 선생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이고 서예가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고미술에 대한 감시관이 아주 훌륭했던 분인데 이 60대 위창과 20대 간송의 이 만남이 우리나라 문화사의 한 획을 긋는 큰 사건이 됩니다. 오세창은 전영필에게 동서고금의 문화 수준이 높은 나라가 낮은 나라에게 영원히 합병된 역사는 없다. 문화의 힘으로 나라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깨달음을 줬고요. 전영필은 이때부터 우리 문화를 지켜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당시가 우리나라 문화재들이 또 일본으로 많이 넘어가던 때였잖아요, 그죠? 네, 한일 병탄을 전후해서 우리 문화재가 일본으로 밀 반출되고 있었는데요. 문화재 약탈에 앞장섰던 자가 바로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초대 통감으로 왔던 이토는 특히 고려청자 애호가였는데요. 수도 없이 많은 고려청자를 일본으로 반출했습니다. 일본에서 고려청자의 인기가 높아지자 이번에는 일본의 도굴꾼들이 조선으로 몰려들어왔고 그 바람에 조선의 고분이 다 파헤쳐지고 그 안에 있던 고려청자가 일본으로 대거 유출이 됐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고려청자가 이렇게 막 유출되고 이걸 전영필 선생이 가만두고 보지 않았을 텐데요. 네, 전영필 선생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고려 청자가 일본에 가지 못하게 지켜냈습니다. 한 예로 지금 남아있는 고려 청자 중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국보 청자 상가문학문 매병도 도굴돼서 일본으로 유출될 뻔했는데요. 당시 도굴꾼이 이것을 1,000원, 기아집 한 채 값에 일본 골동품상에게 넘겼어요. 전영필 선생이 이것을 무려 20배, 2만 원을 주고 되사들여서 찾아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청자 애호가였던 영국인 수집가 존 개스비와의 거래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는데요. 전영필은 도쿄에 살고 있던 존 개스비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논 만마지기를 판 돈 40만 원을 가지고 일본으로 향합니다. 당시 40만 원은 서울 기와집 400채 값이었습니다. 와. 전영필의 애국심에 감동한 존 개스비가 자신의 소장품을 흔쾌히 내줬고 이렇게 일본에서 되찾아온 20점의 고려청자가 해방 후 넉 점이 국보로 7점이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야, 이게 돈이 얼마가 됐든 내 땅을 팔아서라도 다시 고려청자를 지켜내겠다. 맞아.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건데 정말 뭐 조선 최고 부자의 품격이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을 일본으로부터 또 지켜내셨다고요. 네, 식민지하였던 1943년 6월에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이 발견됩니다. 이 책에는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이 자세히 서술돼 있었습니다. 기억이 왜 기억인지, 왜 그렇게 생겼는지 이게 다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당시 판매자가 부른 가격은 1,000원, 기와집 한 채 값이었는데요. 이때 전영필 선생이 하신 말씀, 귀한 물건은 제값을 치러야지요. 10,000원을 드리고 1,000원은 수고비로 드리겠습니다. 와. 이랬다는 거예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우리 민족 문화 자산을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던 거죠. 전영필 선생은 이 책을 몰래 가지고 있다가 광복이 된 다음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예. 전영필 선생은 이 6.25 전쟁 피난길에 잠을 잘 때에도 이 책을
베개 밑에 넣어둘 정도로 애지중지했습니다. 네, 덕분에 또 우리가 한글이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게 된 거잖아요. 그죠? 한글을 쓰고 있는 우리 후손들로서는 정말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또 직접 자비를 들여가지고 미술관을 또 만들었다면서요. 네, 전영필 선생은 1938년 서울 성북동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미술관 보화곽을 세웠습니다. 현재 간송미술관으로 불리는 곳이죠. 조선 미인도 중 최고 걸작인 신윤복의 미인도와 단오날의 풍경을 그린 단오풍정, 이거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겸재정선의 금강내산, 추사 김정희의 글씨, 그림, 훈민정음, 해례본 등 수많은 문화유산이 소장되어 있는데 단순히 골동품을 수집한 게 아니에요. 우리 문화의 장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을 골라서 그것만 수집을 해놓은 겁니다. 야, 나라가 해야 할 일을 전영필 선생이 해낸 거예요. 네. 이런 문화유산들을 우리가 전영필 선생이 없었으면 만날 수가 없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영필 선생은 광복 이후 끝까지 이 문화재 수장품을 지켜냈고 신진 연구자 양성에도 힘쓰다가 1962년 5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화로 나라를 지킨다는 이 신념으로 평생 전 재산을 바쳐서 그야말로 악착같이 우리 문화를 지켜낸 간송 전영필 선생. 그는 우리에게 문화의 힘이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줬고 또 부자의 품격이 어떤 것인지도 보여줬습니다. 그렇군요. 아,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68년 1월 23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68년 1월 23일은 북한이 초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벌인 푸에블로 납치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동해상 원산 앞바다에서 승조원 83명이 타고 있던 미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가 북한에 납포된 사건인데요. 미 함정이 공해상에서 납포된 것은 미 해군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그 바로 이틀 전에 북한의 청와대 습격 사건 121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한반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야, 북한 영해를 침범한 것도 아니고 공해상에서 최강대국 미국의 배를 납치했다. 정말 엄청난 도발 행위를 했어요. 네. 자, 그 사건이 일어난 그날로 한번 가볼까요? 네, 1968년 1월 23일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가 원산 앞 먼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는데요. 비무장 정보선인 이 군함의 임무는 북한의 레이더, 무선 교신 등 전자정보를 감청 및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임무 중이던 푸에블로호에 수상한 배 한 척이 다가옵니다. 바로 북한 군함이었는데요. 이 군함은 푸에블로 500m 앞에 서더니 주변을 빙빙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배 세 척이 더 다가왔는데 기관총과 어뢰관을 장착한 북한군 어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북한군 전투기 2대가 푸에블로 주변을 선회 비행하면서 위협 신호를 보냈습니다. 근데 완전히 북한군에게 포위된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사방에서 포위한 걸 보면 뭔가 북한 영해를 침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푸에블로의 위치는 북한 영토에서 12AD 이상 떨어진 공해상이었습니다. 북한 영해를 침범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북한 군함은 국적을 밝혀라라고 요구했고 미군 군함임을 밝힌 푸에블로는 돛대에 성조기를 겁니다. 하지만 북한군은 배를 멈추지 않으면 발포하겠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미군은 북한 영해를 침범하지 않았으니 북한 말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명령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때 북한 군함이 함포를 발사했고 어뢰정도 기관총 사격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푸에블로 갑판에 포탄이 떨어지게 됐는데 이 포탄 총탄의 위치가 좀 이상했습니다. 북한군은 미 군함과 미군을 인질로 삼기 위해서 안테나나 갑판만 공격을 했던 겁니다. 네, 근데 이상한 게 북한이 그 영해를 침범한 것도 아닌데 왜 푸에블로한테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미 군함과 미군을 납치하려 한 겁니까? 미국 군함과 미군을 붙잡으면 엄청난 선전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푸에블로에는 83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북한군의 공격으로 13명이 다치고 1명이 사망했습니다. 무장한 북한군 10명이 배에 올라탔고 조금이라도 저항하면 가차없이 구타를 했어요. 미군 승조원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북한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야, 최강대국인 미국의 사람들, 근데 군인들이잖아요. 네. 이 포로로 잡았단 말이에요. 네. 북한이 이걸 엄청나게 홍보했겠군요. 북한은 바로 다음 날 방송을 통해 푸에블로가 북한 영해를 침범하고
정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푸에블로 함장의 자백서를 받아내고 미군 승조원들을 협박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자국민들이 당하고 있는데 이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그렇죠. 텐데요. 엄청 화가 예. 났을 텐데요. 미국 군함이 공해상에서 납포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해상에서 푸에블로를 납치한 것은 전쟁 행위다라면서 핵 공격까지 검토를 했어요. 작전명까지 정해지는데 프리덤 드롭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투하하려고 하는데 이 폭탄의 양이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의 무려 5배나 됐습니다. 어이구. 아니 이 정도 규모면은 북한을 그냥 통째로 날려가지고 그냥 구석기 시대로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네, 하지만 미국은 이 작전을 실행하지 않았는데요. 북한에 억류된 82명의 승조원과 항구의 시신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협상을 제안했고 판문점에서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 협상이 무려 29차례나 이어졌지만 계속 결렬됐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영해 침범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요구를 했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거절했고 11개월 동안이나 북미 회담이 이어졌습니다. 야, 협상이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미국 승조원들은 내가 다시 조국으로 못 돌아간다는 생각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12월까지 협상이 계속됐고 미국이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승조원들을 가족품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더는 협상을 지연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다는데요.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미국 대표 길버트 우드워드 육군소장의 발언 기회를 달라는 거였습니다. 이 문서에 서명하는 이유는 오로지 승조원 석방 때문이고 미국은 영해 침범을 하지 않았으며 저지르지도 않은 일에 사과할 수 없다라는 성명서를 낭독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수용을 했고 그래서 미국이 1968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사과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승조원들이 거의 1년 만에 다시 자유의 땅을 밟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날 오후 82명의 승조원과 항구의 시신이 판문점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통해 남측 판문점으로 건너왔습니다. 숨진 승조원의 시신을 든 두 사람이 앞장섰고 한 사람씩 뒤따라 다리를 건넜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수모와 굴욕이었죠. 이들은 미국으로 송환된 뒤에도 후유증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승조원들은 돌아왔지만 지금 사건 5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함선 푸에블로호는 돌아오지 못했다고요? 네, 지금 미군 선박 중 외국에 억류되어 있는 유일한 선박이 푸에블로호인데요. 푸에블로호는 북한군의 전리품으로 전락해서 지금 평양에 전시돼 있습니다. 오늘은 미 해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됐었군요. 네. 자,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72년 1월 24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이건 재밌는 얘기인데요. 1972년 1월 24일은 2차 세계대전의 일본군 패잔병 요코이 쇼이치라는 사람이 괌에서 발견된 날입니다. 그는 일본이 항복해서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무려 28년 동안 밀림에서 혼자 숨어 살면서 자신만의 전쟁을 치렀는데요. 이날 괌 주민들에게 발견돼서 길었던 패잔병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야, 전쟁은 이미 1945년에 끝났는데 28년 동안 밀림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자, 요코이 쇼이치. 그 발견된 그날로 돌아가 보죠. 네, 1972년 1월 24일 태평양 괌 남쪽의 탈로포포강 어망 확인을 위해서 강을 찾은 주민 두 사람이 정글에서 수상한 생명체를 발견합니다. 생명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데요. 사람인데 덥수룩한 털에 비쩍 마른 몸, 구부러진 등을 한 짐승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정체는 무려 28년 전 전사자로 처리된 일본 군인 요코이 쇼이치였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러 강가로 나왔다가 발견된 요코이 쇼이치는 이들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두 사람은 그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고 요코이 쇼이치는 자기를 죽이라고 요구했지만 주민들은 당연히 그를 경찰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몸부림 친 것만 봐도 이 사회로 나오기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은데 쇼이치는 어떻게 혼자 이 괌이라는 밀림에서 살게 된 겁니까?
요코이 쇼이치는 1915년 일본 아이치현에서 태어났는데요. 15살에 양품점 점원으로 재단사 일을 하다가 1935년 만 20세에 보충병에 편입돼서 군대에서 4년 동안 복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 가끔 꾸는 악몽 있죠. 군대 또 한 번 간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다시 징집돼서 만주를 거쳐 괌 주둔지에 배치가 됐습니다. 1944년 7월 21일 미군과 일본의 제2차 괌 전투가 발발하는데요. 미군이 일본 점령하에 있던 괌을 탈환하기 위해서 벌인 전투였습니다. 이때 요코이 쇼이치도 징집돼서 미군과 싸웠습니다. 전투는 20일 만인 8월 10일에 끝났는데 이 전투에서 미군 3천여 명이 전사하고 일본군은 무려 18,000명이 전사하고 1,250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코이 쇼이치는 게릴라전을 하겠다면서 4명의 동료들과 함께 밀림으로 들어갔고 계속해서 미군과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어허. 이게 보니까 괌 전투에서는 사실상 패했고 나머지 동료들은 포로가 됐거든요. 맞네요. 근데 왜 요코이 쇼이치는 미국에 투항하지 않은 건가요? 당시 일본 군인들은 항복하는 것이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배웠던 거예요. 포로로 잡히느니 전사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배웠던 거죠. 실제로 일본군 대부분은 전투에서 지면 정글로 도망을 가면 같이 항복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쇼이치는 일제가 일반 국민들을 얼마나 세뇌시켜 놨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희생양이었던 거죠. 1946년에 요코이 쇼이치와 함께 밀림으로 들어갔던 동료 중 2명이 투항했고 그와 함께 마지막으로 있던 동료 2명은 196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부터는 쇼이치가 완전히 혼자가 된 거죠. 야, 집도 옷도 음식도 없는 밀림에서 혼자 28년을 생활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활을 한 거래요? 네, 쇼이치는 잡히면 죽는다는 두려움으로 행동 반경을 최소화해서 숨어 살았는데요. 직접 한 대나무 숲 및 땅굴에서 살았는데 그 땅굴이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음식은 코코넛, 파파야, 새우, 개구리, 뱀장어, 심지어는 두꺼비, 쥐까지 잡아먹으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와중에 물은 꼭 끓여 먹었다고 해요. 점점 생존 능력을 키워갔던 쇼이치는 나중엔 직접 만든 통발로 물고기를 잡았고 전직이 재단사였잖아요. 그 경력을 살려서 나무 껍질에서 섬유를 뽑아내서 그걸 옷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밀림에서 이렇게까지 잘 생활을 우리 이런 프로그램 있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일본판 로빈슨 크루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전쟁이 끝났는데 쇼이치는 전쟁이 끝난 걸 진짜로 몰랐나요? 아닙니다. 나중엔 알았어요. 요코이 쇼이치가 살던 밀림의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 아래로 미군 비행장이 보이는데 거기 몰래 숨어서 미군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전쟁 중이라서 비행기가 열심히 뜨고 내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쇼이치가 처음에는 전쟁이 끝난 걸 모르다가 1952년에 미국의 전단을 보고 일본이 패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걸 알고 난 뒤에도 밀림에서 나오지를 않았어요. 살아서 포로가 되는 치욕을 당할 수 없다면서 계속해서 밀림 생활을 하는 쪽을 선택했던 거죠. 네, 뭐 스스로 고립되는 걸 선택을 한 것 같은데 28년 만에 이제 쇼이치가 발견되고 나서 일본 송환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 네. 과정은 어땠나요? 요코이 쇼이치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에서는 살아 돌아온 패잔병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고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칩니다. 그렇게 돌아온 요코이 쇼이치의 귀국 장면은 일본에서 무려 59.8%의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와, 엄청난 어마어마하네.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쇼이치는 귀국 당시 부끄럽지만 돌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고개를 숙였는데 당시 일제 군국주의에 세뇌당한 한 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발언이기도 했죠. 근데 요코이 쇼이치는 28년간 밀림에 숨어서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일본에 돌아왔을 때 뭐 그야말로 천지개벽했을 텐데 잘 적응을 했을까요? 그렇죠. 자기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겠죠. 하지만 여기에 비교적 잘 적응해서 잘 살았습니다. 결혼도 했고 또 생존자 연금을 포함한 성금도 받고 전국을 돌면서 자신의 괌 생활에 대해서 강연도 하면서 지냈는데 하지만 부인에 따르면 이따금 짐승이나 괌 주민에게 쫓기는 악몽을 꾸다가 소리를 지르며 깨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요코이 쇼이치는 1997년 9월 22일 82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8년 동안 혼자만의 전쟁을 하며 패잔병으로 살았던 요코이 쇼이치. 그의 삶은 일본 군국주의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아유, 그러네요. 네.
자,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2006년 1월 20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2006년 1월 20일은 우리나라 순천만이 국내 연안습지 최초로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날입니다. 세계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갈대밭과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갯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멸종 위기종을 포함한 230여 종 약 10만 마리가 넘는 철새들이 매년 찾아오는 철새 도래지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 행복한 아침도 저 순천만에 가서 네. 생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가을이 되면 그 갈대밭에 갈대가 막 이렇게 출렁대는 모습 정말 보기 아, 좋고 멋있다. 또 여기는 갈대뿐이 아니고 이 습지가 대단한 거잖아요. 염습지, 섬, 갯벌 이렇게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생명의 땅으로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죠. 네, 저희가 뭐 직접 가봤지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야말로 갈대밭이 절경인 순천만인데요. 과거에는 뭐 갈대를 꺾어서 내다 팔기도 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순천만에는 갈대가 고밀도로 단일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요. 한때 이 갈대가 마을 사람들의 수입원이었어요.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갈대를 꺾어서 인삼밭에 차광막으로 내다 팔기도 했고 빗자루도 만들고 땔감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갈대 뿌리가 항암 작용을 한다고 해서 캐가는 사람도 많았어요. 80년대 들어서 형편이 나아지자 갈대밭의 인적이 끊겼고 대신 무성해진 갈대밭으로 철새가 날아들게 된 거죠. 현재 순천만 갈대밭은 갈대 군락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무려 160만 평에 달합니다. 특히 매년 가을에 순천만 갈대 축제가 열리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네, 잠깐 철새 얘기도 해주셨는데 순천만이 또 철새의 낙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 얼마나 서식하고 있는 겁니까? 네, 처음에 순천만은 철새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순천만에는 우리나라에 사는 텃새와 철새 400여 종 중에 절반 이상인 230종 이상의 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겨울이면 제두루미, 노랑부리 저새, 큰고니, 검은머리 물대새 등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희귀종 철새가 순천만을 찾아옵니다. 특히 매년 겨울이면 천연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으로 꼽히는 흑두루미가 시베리아에서 날아오는데요. 순천시는 서식지 보호를 위해서 순천만의 전봇대를 모두 없앴는 등 보존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에 남아있는 흑두루미 16,000마리 중 절반 8,000마리가 순천만에서 서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순천만의 광활한 갯벌에 그렇게 많은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면서요. 네, 이 순천만 갯벌의 면적이 무려 690만 평이에요.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요. 다른 지역 갯벌과 다르게 하천에서 공급되는 퇴적물이 얇고 넓게 분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농개, 칠개, 짱둥어, 조개, 꼬막 등 다양한 생물이 한데 모여 사는 생태계의 보고가 됐습니다. 네, 뭐 이렇게 아름다운 생태계를 그대로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안습지 중 처음으로 람사르 협약에 등록이 됐죠. 네, 람사르 협약은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관한 최초의 국제 협약입니다. 1971년 이란의 람사르에서 체결했기 때문에 람사르 협약이라고 불리는데요. 1997년에 우리나라도 101번째로 이 협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1997년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용늪, 1998년 경남 창녕군 우포늪이 람사르 목록에 지정이 됐는데요. 순천만은 한때 상류 지역의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지만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순천만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고 2006년 1월 20일 국내 연안습지 중 최초로 람사르 협약에 등록이 됐습니다. 생명의 땅 순천만, 앞으로도 철새들을 비롯한 동식물들의 낙원으로 잘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은의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는 벌써 민족의 대명절 설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다 준비하고 계시지요? 네. 이번 주말부터 연휴가 시작돼서 많은 분들이 뭐 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올라오시거나 이러실 텐데요. 이러다 보니까 뭘 해 먹어야 될까 굉장히 걱정되시죠? 그래서 제가 설맞이 엄청 간단한 요리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오, 듣기만 해도 좋은데 엄청 간단한. 네. 우리가 왜 설날 그러면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죠? 떡국. 떡국이죠. 네.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떡국에는요 2가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가지? 두 가지. 네. 그게 뭐가 뭘까요? 하나는 만두가 들어가지 않고요. 오. 하나는 사골국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엄청 간단하죠. 그래서 이름하여 엄청 간단한 떡국입니다. 어. 근데 요새 친구들은 요거 가지고 엄간떡이라고 한다고 하죠. 엄간떡. 네. 근데 보통 이제 떡국 끓으면 굉장히 좀 번거롭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고명해야죠, 사골국 끓여야죠, 만두 빚어야죠 이러는데 요번에는 정말 이재용 아나운서나 우리 정철규 씨나 네. 떡국 한번 엄간떡으로 한번 집에서 도전! 해보시죠. 도전. 네. 그렇죠. 도전 한번 해보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엄청 간단한 떡국을 준비하고 났더니 떡이 좀 남았어요. 되도록이면 어머님들이 그걸 다 써야 되는데 다시 또 검은 비닐에 해가지고 냉동실에 또 넣어놓으시잖아요. 이름은 나중에 못 찾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떡국떡인데 아주 간장 떡볶이로 맛있게 먹을 건데요. 우리가 왜 궁중 떡볶이 많이 잡수시죠? 네. 그 버전으로 한번 제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번에는요. 엄청 간단하게 설맞이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또 설 음식 하면은 뭔가 손이 많이 가고 막 맞아요.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간단 떡국인데 엄청 간단 떡국이니까 네. 배워보기 쉬울 것 같고 그리고 또 떡국떡 간장 떡볶이 네. 요거 잘 배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요, 여기 지금 떡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보통 이제 떡 그러면 이거 이제 우리 쌀로 만든 떡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보통 이제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곳도 있고 아니면 가래떡을 가지고 하루 정도 눕혔다가 이렇게 써는 법도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겉면이 굉장히 좀 딱딱합니다. 그래서 떡국을 하실 때는 꼭 30분 정도 물에 좀 담가서 약간 부들부들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떡국을 하시는 게 떡이 가장 잘 끓여지고 풀어집니다. 네. 만약에 이 상태로 그대로 떡국떡을 냄비에 넣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잡수실 때는 속은 괜찮은데 겉면이 굉장히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꼭 한번 이렇게 물에 담궈서 한 2번 정도 헹군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떡국 국물이 훨씬 더 깔끔하죠. 왜냐면 전분이 좀 빠지니까. 네. 그다음에 여기에 제가 아까 사골국물은 들어가지 않지만 그래도 고기가 좀 들어가야 떡국이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등심을 준비를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잘라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요렇게 4등분해서. 네. 그래서 요거를 가지런하게 이렇게 놓습니다. 등심을 준비해야 된다. 네. 오. 그리고 요거 그냥 이렇게 썰어 주세요. 요게 국물이 될 거고 요게 고명이 될 거고 요게 씹히는 같은 맛이 될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조금 얇게 썰어 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썰어 주세요. 그 고기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그렇죠. 고명도 됐다가 맞아요. 네. 또 식감도 좀 좋다가. 그렇죠.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이 고기를요 좀 부드럽게 썰어야 되니까 이렇게 다 썰고 난 다음에는 조금 두드려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자, 일단 얇게 해서 네. 한번 썰어주고. 그렇죠. 이렇게 다 썰고 난 다음에는 요거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요. 네. 요거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다독다독 해서 국물이 나중에 조금 좀 많이 나오도록 이렇게만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야 요게 사골국물 대신으로 굉장히 맛있는 떡국 네. 국물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 고기가 떡국 위에 올라가서 고명의 역할도 되고 네. 그다음에 떡하고 같이 씹히니까 식감도 좋아지고 그리고 굉장히 구수하고 감칠맛 나고 좋겠죠. 네. 그래서 2가지, 3가지 역할을 다 하니까 꼭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요거는 그람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작게 넣어도 안 되거든요. 한 200g 정도 준비하시면 딱 좋은 분량이에요. 네. 자, 그랬으면 요거 이렇게
볼에다가 올려놓고요. 밑간을 조금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국물을 만들어줄 이게 기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요거 국간장이에요. 네. 국간장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고기니까 맛술도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진 마늘도 좀 넣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들기름이에요. 일부러 참기름 대신에 들기름을 넣어요. 네. 왜냐하면 떡국에 참기름의 너무 고소함보다는 들기름의 은은한 맛이 훨씬 더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국물을 낼 수 있는 고기 밑간을 먼저 좀 해주세요. 밑간이 요거 잘 됐어야 돼, 볶아서 잡채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봐도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몇 개를 좀 많이 만들어서 반은 잡채로 하고 반은 이렇게 떡 네. 국물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네. 비주얼이 약간 육회 비주얼 지금 나오고 있어요. 벌써 맛있어 보이면 어떡해요? 육회로 드셔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고기가 싱싱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아주 맛있는 떡국떡을 만들려면 제가 이렇게 담가놨다 그랬잖아요. 이 담가놓은 후에는 달걀이 필요해요. 왜 달걀이 필요하냐면 이 달걀 가지고 굉장히 푸짐하게 만들 건데 우리가 보통 달걀은 지단을 붙여서 위에다 고명으로 올리잖아요. 네. 요건 그냥 줄알만 칠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 요렇게만 달걀이 필요한데 근데 달걀만 필요한 게 아니라 또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대파가 필요합니다. 오. 대파 향이 싹 나야 되는군요. 네. 오.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요거는요 달걀 4개의 분량이에요. 4개의 분량을 모두 다 깨트려서 알끈을 다 제거하고 한번 이렇게 내렸는데 부럽게. 이제 철규 씨가 집에서 하실 때는 알끈 잘 안 되면 네네. 그냥 체에 받쳐서 달걀 내리기만 하면 돼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시면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내려주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대파에다 이렇게 넣어요. 아 대파에 넣어요, 바로? 네. 오. 대파 송송송송 썰은 거에다가 넣어요. 난 저 줄알 칠 때 이렇게 붙는 건 줄 알았네. 저렇게 해서 주라를 치시는. 네. 아. 굉장히 간단하겠죠. 네. 이러니까 제가 남자분들도 다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됐어요. 진짜 엄간떡이 많네요. 네. 자, 그랬으면 요거에다가 간을 아주 약간만 하면 좋아요. 소금 얼마나? 한 꼬집? 소금 한 꼬집 정도만 이렇게 살짝만. 네,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기도 됐고 떡도 30분 정도 이렇게 준비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줄알칠 달걀도 준비가 됐으면 고명이 필요해요. 네. 제가 레시피에는 이 김가루를 안 넣었어요. 어떤 분들은 지저분하다고 안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또 김가루를 넣어야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김가루를 또 준비했고요. 약간 빨간색 올라가면 조금 색깔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송송송 썬 쪽파 조금 올려주시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떡국 딱 상차림 차려놓으면 많은 분들이 후추통 좀 갖고 와라 그러세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후추도 약간 빨간 고추 올릴 때 조금만 네.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 다 됐어요. 이야. 자, 이제 만들기만 하면 돼요. 네. 자,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들 거예요. 불을 좀 켜놓고요. 세게 센 불로 준비를 해주세요. 네, 센 불. 센 불로 준비해놓고 이제 고기 먼저 좀 볶아줄게요. 양념된 고기 이제 볶아주고. 네, 고기 좀 볶아주는데 아까 여기 들기름도 들어갔고 또 고기에서 나오는 기름의 양도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냥 볶아요. 아 이게 맛이 어떻게 날지 궁금해요. 보통 이제 사골국 끓여서 이렇게 같이 떡국 끓이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골국 자체를 팔아서 아 파는 걸로. 그냥 그거 사골국. 하셔도 괜찮아요. 예. 어. 근데 또 직접 설이니까 네. 처음부터 만들고 싶다 하시는 네. 분들은 지금 이 엄청 간단한 떡국 해보시면 정말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익혀주세요. 왜 익히냐면 이렇게 지금 붉은기가 돌잖아요. 고기가 익기 전에 물을 붓게 되면 국물에서 약간의 고기 향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맛이 없으니까 이렇게 다 익혀주세요. 그래서 고기 향이 올라오는 거구나. 완전히 익혀주셔야 돼요. 이제 아시겠죠? 네. 네.
완전히 익혀. 지금 이종원 아나운서 굉장히 열심히 들으세요. 네. 꼭 하실 것 같아요. 도전해 보시려고 사랑받는 남편이 되시려고. 자, 이렇게 많이 볶아주세요. 아, 근데 저거는 볶다가 다 먹을 것 같은데요. 어. 너무 맛있어 하나씩 보여서. 집어 먹을 수도 이거 있어. 네.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야, 왜냐하면 명절 땐 집에 청주가 있거든. 그거랑 같이. 많이 준비를 해야겠네요. 뭐 잡채에도 넣을 거니까. 볶다 보면 반으로 줄 것 같아. 자, 요거 반은 잡채하셔도 되고요. 네. 반은 이렇게 떡국에다가 해서 국물까지 같이 하셔도 좋아요. 자, 이렇게 다 됐으면 보세요. 지금 다 익었죠? 오, 네. 다 익었으면 여기다가 이제 맹물을 넣으시면 돼요. 맹물. 제가 좋아하는 다시마 우린 물 안 넣어요. 그냥 맹물 넣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엄청 간단한 떡국이라고. 네. 자, 그랬으면 맹물의 양은 어떻게 넣느냐? 국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떡국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12컵. 이 고기의 양의 12컵이에요. 저희 집은 200g에. 12컵. 네. 근데 나는 약간 떡이 좀 많고 조금 뻑뻑해도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10컵. 10컵. 근데 저는 12컵이 딱 좋아요. 그래서 제가 12컵을 이렇게 넣었어요. 자, 요 끓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옆에 이렇게 끓이고 있어요. 보세요. 팔팔팔. 진하죠. 네. 자,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간을 맞춰야 되겠죠. 자, 국간장은 약간만 넣으세요. 2분의 1 큰술만. 네. 왜냐하면 떡국이 좀 하얘야 되는데 국간장을 많이 넣으면 약간 갈색이 되면 맛이 없어 보여요. 네. 딱 이렇게만 넣고 그럼 소금 간을 언제 하느냐? 지금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하세요. 그래요? 자, 이렇게 팔팔팔 끓을 때 우리가 뭘 하느냐? 떡을 건져요. 찬물에 넣어놨던. 네. 저도 한 30분 정도 불린 네, 떡입니다. 불린 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좀 자, 요 불려줘야 떡의 그램 수는 800g이에요. 네. 네. 왜냐하면 만두가 없기 때문에 요것만 딱 들어가요. 저 떡은 항상 그 찬물에 넣더라고요, 그죠? 뜨거운 물에 하면 풀어지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아우, 자, 뽀얀. 그랬으면 이제부터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그러면 어느 정도가 돼야지 이게 지금 다 올라오고 익는 거죠? 하실 거잖아요. 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놓고 기다려요. 888. 여기서 하나, 둘, 떡 셋, 올릴 넷, 5개 정도가 올라오면 이제 거의 익은 거예요. 그런 거. 도레미파 그랬으면 솔까지. 우리는 뭘 하느냐? 요거를 넣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뭘 꺼내 놓느냐? 밥그릇을 국대접을 꺼내 놔야 돼요. 아. 그럼 다 된 거구나. 그건 다 된 거예요. 어. 자, 이제 보세요. 좀 있으면 도레미파솔까지 올라와요. 오늘 음계를 좀 많이 쓰십니다. 이제 떡들이 나 다 익었어요 네. 하고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죠. 펑 이렇게 올라오겠네. 자, 이렇게 알려드리면 이거 남자분들은 다 배우셔야 돼요. 여기 카메라 감독님들도 다 아셨죠? 다 이렇게 끓이시면 돼요. 자, 이번 명절에는 끓어 네. 올라올 거예요. 자, 그랬으면 우리는 이제 밥그릇 3개를 준비를 하고 제가 드릴 거. 네. 그다음에 요거 준비하고 김가루 좀 김가루, 준비하고 그다음에 붉은 네. 색 고추. 고추 준비하고 후춧가루 약간 준비하고요. 그러면 예전에는 대부분 고명이라고 해서 대파도 올렸는데 아니면 달걀도 올렸는데 필요가 없어요. 오늘은 이거면 돼요. 어. 요걸로 다 될 거예요. 야. 야. 자, 이제 아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셔야 돼요. 요맘때쯤 겨울산에 가면 그 산장에서 이 떡국을 먹고 싶을 때 떡국을 그 산에서 끓여 먹는 맛이 있거든요. 네. 뭐 해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럼 저런 게 다 없잖아. 네. 그 냉동 만두를 하나 가져가서 그 냉동 만두 몇 개를 이렇게 좀 해놓으면 네네. 그 안에 있는 게 그냥 약간 육수가 조미료기가 있어. 아, 국물 맛이 나는구나.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먹어요. 그 맛으로 네. 그렇죠. 그것도 팁이 될 수 있겠네요. 야. 저게 없으니까. 근데 있을 때는 제가 저렇게. 지금 12컵을 넣었잖아요. 네. 12컵을 넣으니까 약간의 국간장 2분의 1 큰술만 넣었더니 약간 싱거워요. 이럴 경우에는 국물까지 간이 배고 떡까지 간이 배어야 되니까 소금 한 큰술을 넣는 게 가장 좋은데 제가 아까 여기에다가 한 꼬집을
빌려서 넣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얼마만 넣냐면 한 4분의 3 큰술 정도. 그러니까 소금을. 한 숟가락에서 조금 못 미치게 어. 그렇게 넣는 게 가장 좋고요. 네.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떡국 먹을 때 김치나 나박김치 종류를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아, 그럴 네. 경우에는 반 큰술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완벽한 떡국의 간이 맞춰집니다. 네. 어. 자, 이제 보세요. 하나 둘씩 이제 떠오르기 시작해요. 오, 도 시작하는데요, 이제 슬슬. 네. 슬슬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 끓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올라왔어. 도. 올라죠. 이제 하나 올라왔죠. 네. 2개 올라왔어요. 미. 이거 신기하다. 재밌는데요? 저기 올라오는 애들은 왜 올라오는 거야? 이게 익은 거예요. 아,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못 올라오고. 이제 다 익어요. 다 익어요. 술 근데 올라왔습니다. 지금 하나씩 먼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건데 5개 정도 올라오면 이제 주라를 넣어야 돼요. 네. 지금 거의 다 올라온 것 쏠 같은데요, 올라왔어요. 선생님? 거의 다 올라왔죠? 아, 자, 그러네. 이제 주라를 넣을 건데 아. 그냥 푹 부으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왜냐하면 대파가 있기 때문에 아. 살살. 이렇게 몽실몽실 해서, 뭉치게.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왜 달걀 할 때 아니, 라면 먹을 때 달걀 넣고 확 저으면 국물이 뿌얘지잖아요. 맞아요. 그럼 맛이 없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것도 요렇게만. 라면에 달걀 넣을 때도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되겠다. 어차피 그렇죠. 파 송송이니까. 맞아요. 제가 주랄치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달걀 주랄은 젓가락을 대고 이렇게 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숟가락으로 하나 둘씩 떠서 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거 거의 다 익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안 건드리는 이유는 뿌얘질까 봐. 아, 위에 있는 요 달걀 기움까지 익혀줘야 되니까 제가 조금 안 건드리는 거고요. 그럼 소금을 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요거 반 큰술만 하면 딱 맞아요. 반 큰술만. 제가 좀 아까 맛봐봤거든요. 네. 이건 이제 마지막에 국물 간 보시면서 조금씩 넣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싱거우신 분들은 요거 가져다가 조금 네네. 주세요. 네. 근데 아마 안 싱거울 거예요. 자, 그랬으면 요걸 건디느냐, 요 국물을 요렇게 올리세요. 위가 익혀지게. 요렇게. 몽골몽골 뭉치고 그렇게 그쵸. 떠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네. 자, 다 됐어요. 이제 잡수시면 돼요. 이제 다 올라왔네 진짜. 후추하고 다 올라왔잖아요. 고추 안 들어갑니까? 아우, 자, 뽀얗고 당연히 너무 들어가야죠. 예뻐요. 자, 그러면 요즘에는 저렇게 우리가 떡국떡을 놓고 그다음에 달걀 주랄친 거 위에다가 요렇게 올리고 아우, 그다음에 맛있겠다. 고기까지 요렇게 다 됐으면 여기 지금 다 된 거거든요. 네네. 그랬으면 요거에다가 우리가 뭘 하느냐? 후추 네. 김가루 요렇게 그렇지. 올리고요. 비주얼 그다음에 좋다. 있어야지. 빨간색 2개 정도 요렇게 올려주고요. 그다음에 후추 요렇게 올리면 끝이에요. 떡국엔 또 후추를 쳐야 돼. 네. 아, 맞아요. 마지막 후추 중요하죠.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아, 정말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왔습니다. 진짜 간단하게 떡국이 완성되네요. 그쵸? 너무 간단하죠? 자, 이렇게 국물 12컵이 저는 딱 맞아요. 향이 벌써 옆에서. 향 나와요? 이야 이 국물 그냥 사골 국물 맛이 나는데? 그쵸? 네네. 어? 아니,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국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 맛이 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거 똑같이 한 거예요. 저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야 이거 손색이 없네. 저 와, 엄간떡. 어머. 와. 아니,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요. 그죠? 고기에서 우러나는 그 맛이. 예전에 어머니가 해주시던 떡국 맛이 나는데? 그래요? 맛있어요. 그 몽골 뭉친 그 계란 네, 주말에 달걀이 더 있죠. 맛있어. 네, 오, 그것도 아주 사골이 아닌데도 맛있네. 오. 아니, 깊은 맛이 나요. 이 맛이 어떻게 날까 했는데 지금 선생님 알려주신 대로만 하면 저도 이 맛을 낼 수가 아이 있는 그럼요. 거죠. 이거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그럼 그거 하고. 드실 때 네. 저는 뭘 하느냐? 바로 남은 떡을 가지고 간장으로 한번 떡볶이를 만들어 볼게요. 근데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당연히 이 떡은요, 요렇게 담가서 불리셔야 돼요. 그래야 요게 맛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불려놓고 물기를 좀 빼주셔야 되고요. 요렇게 해서
물기 빼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잘 익혀져요. 네. 그다음에 저는 여기에 특색 있게 뭘 하느냐, 달걀을 이렇게 좀 풀어요. 달걀을 푸는데, 달걀을 아까는 저는 여기다가 대파를 넣었잖아요. 이번엔 대파 안 넣어요. 그냥 달걀만 이렇게 풀어놔요. 네. 달걀만 이렇게 풀어놓고 알건 제거하나요? 알끌 제거 당연히 해야죠. 네. 그다음에 뭘 하느냐, 바로 요거 김치예요. 김치 줄기만 좀 준비를 네, 했어요. 줄기 부분이네요. 줄기만 이렇게 해서 썰어주세요. 요게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간 거랑 달라요. 그래서 꼭 배추김치 줄기 부분만 물기 조금 짜서 가로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튀기는 김치로 해야 돼요. 네, 선생님? 포기 김치로. 어. 저 줄기가 또 씹는 맛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요거 있어야 맛있어요. 그래서 요거 김치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올렸어요. 김치 네. 준비했어요.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볶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채소가 하나 필요해요. 뭐죠? 어떤 채소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양파라는 채소는 단맛이 나는 채소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장 떡볶이 할 때 양파가 들어가면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양파를 반 개 정도만 이렇게 채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네. 자, 그랬으면 이번에도 도레미 다 됐어요. 아하. 파까지. 요까지 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볶기만 하면 돼요. 와, 진짜 엄청 간단해요. 이거 더 간단한데? 불을 한번 켜볼게요. 불을 켜서 약간 달궈주세요. 왜 달구냐 하면 양념장을 한꺼번에 넣고 끓여야 돼서 달궈요. 여기 더 간단해. 더 엄간떡. 더 엄청 간단한 간장. 근데 하는 법은 간단한데 맛은 그렇게 맛은 간단하지가 깊이가 않아요. 나와요. 깊이가 예. 있습니다. 어우. 아니 계속 먹게 되는데요. 떡국.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식용유를 좀 둘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간장이에요. 간장을 좀 두를게요. 그리고 간장 떡볶이. 네, 요거는 맛술이에요. 맛술 들어가. 맛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 물엿이 들어가요. 물이 좀 들어가야죠. 그래 윤기도 더 흐르고 네. 더 맛있죠. 그래서 이게 살짝 끓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요거 넣어요. 양파. 채 썬 거. 그리고 아까 김치 썰어놨잖아요. 요것도 같이 넣어요. 그럼 간이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한 켠에 뭘 넣느냐? 바로 요거 넣어요. 아까 물에다 담가놨던 떡. 떡. 주인공이 이제 입장합니다. 네. 그랬으면 이거를 열심히 볶아주세요. 열심히 볶아요. 어떻게 볶느냐? 김치는 살캉살캉하게 익혀질 거고요. 그다음에 양파는 굉장히 부드럽게 익혀질 거고요. 네. 그다음에 떡은 아까 기름과 간장과 여기에 있는 양념 물엿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볶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 원팬 요리라 그래서 팬 하나 가지고 끝나는 그쵸? 요리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맞아요. 요걸 이제 볶아주세요. 그냥 다 넣고 볶기만 하면 되니까. 네. 그냥 원팬 요리. 그 예전에는 궁중 떡볶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간장하고 나중에 여기에 색깔 넣어 있는 뭐 채소라든가 이런 거 넣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 집에 보니까 파프리카 빨간색이 있더라. 넣으셔도 괜찮고요. 청피망이 좀 있어요.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 떡 얼마나 어느 맛있을까요? 정도 볶느냐? 떡이 익을 정도로만 볶아요. 떡이 지금은 아직 덜 익었어요. 어. 떡이 익을 정도로만 볶아요. 네. 자, 그러고 나서 뭘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남았어요. 지금 열이 막 받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달걀 풀어놨잖아요. 달걀을 이렇게 끼얹어 주세요. 오. 야, 요거 맛도 궁금한데요. 달걀 이렇게 요거 올려서. 잠깐 두세요. 그리고 위에다가 참기름을 조금 뿌려요. 마지막에. 그리고 또 깨가루를 조금 아. 뿌려요. 야,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요. 저기다 치즈도 넣- 치즈 넣으면 맛있어요. 자, 이랬으면 스크램블 하는 것처럼 얼른 볶아요.
아, 요거는 떡국하고 또 다르게 네. 확 볶아주네요 또. 스크램블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볶아주세요. 그러면 달걀이 양파도 감싸고 김치도 감싸고 떡도 감싸서 떡이 엄청 쫄깃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이제 다 됐어요. 약간 무른 듯하죠? 요거 잡수시면 아마 홀딱 반하실 거예요. 요거 접시에다가 지금 담을게요. 아, 예전에는 저 떡국 떡 써는 게 일이었어요. 어. 요즘엔 저거 다 썰어져 나오지만 네. 예전에는 가래떡 뽑아서 그걸 꾸둑꾸둑 말려서 또 하루 종일 어머니가 떡으로 썰고 계셨다고. 일이 많았죠. 요렇게 해서 이제 간장 떡볶이까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완성이 됐습니다. 김치가 들어있어서 다른 간이 필요가 없어요. 딱 요거면 아주 좋습니다. 설 명절 때 가래떡 뽑는 날은 정말 잔칫날이었는데 그거 가지고 와서 참기름 간장에 찍어 먹고 맞아요. 바로 뽑은 거. 바로 맞아요. 뽑은 거는 뭐 별다른 뭐 아유, 찍을 것도 그럼. 없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어떠세요? 먹어볼게요. 들어가자마자 맛이 입에 그냥 나는 이게 팍 내 퍼요. 쌀이야. 아, 내가 모르고 아이들 좋아하겠다. 네,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고요. 여기에다가 아이들 정말 좋아하는 치즈 좀 뿌려가지고 약간 쭉쭉 늘어나게끔 해서 잡수셔도 괜찮고 집에 있는 채소들, 뭐 빨간색, 노란색 채소들 같이 해서 아주 먹어도 아주 아니 맛있어요. 근데 계란이 이미 치즈의 느낌이 나요. 그렇죠? 네. 아, 이거 굉장히 너무 맛있어서 부드럽잖아요. 저는 더 먹으면서 이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끝이야? 이제 시간이 다 됐다고. 끝났어요, 벌써? 네. 네. 그래서 다음 주는 뭐 해볼까요? 다음 주에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다음 주에는 아, 다음 주에. 설이니까 그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이제 김장김치가 약간 질렸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제가 봄동으로 아주 맛있는 포기김치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요리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가득 끼어 있는데요. 마스크 없이는 밖을 나서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2.1도를 보이고 있고요. 추위보다는 먼지가 더 가득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미세먼지 나쁨 수준입니다. 다만 어제보다는 나아지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공기 중의 먼지 농도가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안개는 충남과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 깁니다. 가시거리 200m 미만에 보이는 곳이 있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도 먼지와 뒤섞인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은 대체로 맑습니다. 동해안은 대체로 건조한데요. 이 동해안의 건조특보는 내일 밤부터 내리는 동해안의 비로 차차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에는 여전히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6도로 평년보다 기온이 계속해서 높게 드러나겠고요. 강릉은 8도, 부산 14도까지 오릅니다. 짙은 미세먼지 때문에 평소에 잘 보이지 않던 태양의 흑점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태양의 강한 빛을 미세먼지가 필터 역할을 하면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다만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실 때에는 광막이나 렌즈에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에이스경암 안성호 이사장은 지난 21일 1억 5천만 원 상당의 백미를 성남시에 기탁했습니다. 에이스침대는 1999년부터 매년 명절마다 취약계층을 위한 쌀 기부를 이어왔는데요. 올해에도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관내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생활 지원을 위해 백미 6,500포를 전달했습니다. 안성호 이사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요 며칠 미세먼지 정말 극심했는데 네. 오늘부터 조금 이제 낮춰진다고. 맞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좀 괜찮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오늘 아침 출근하실 때나 오전 중에 활동하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뭐 워낙 날이 뭐 추웠다, 또 미세먼지 말썽이다 하니까요. 그래도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의
채널 A